일단 테헤란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공습을 전개하는 영상입니다. 테헤란 중심부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테헤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대부분의 이란 방공 장비를 제거를 한 상태여서 이스라엘군이 손쉽게 테헤란 상공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테헤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전개 중입니다. 테헤란 혁명수비대 군사기지입니다. 집중적으로 공습을 가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뭐가 있다 그랬죠? 오만이 중재하는 핵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주요 현안이 뭐였죠?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의 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20% 농축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스라엘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고농축 우라늄은 얼마든지 핵 무기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면서 그동안 제재를 해왔었는데요. 2015년도에 오바마 정권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협상을 끝으로 풀었었다가 2018년도 트럼프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저 테러리스트를 믿을 수 없다라면서 다시 제재를 가하면서 뒤집혔던 부분들이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주변국의 무장단체 지원 중단을 요구한다. 미국의 입장은 총 3개라고 중점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너네 고농축 우라늄 포기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너네 방어막 체제 시스템 없애. 세 번째, 하마스, 후티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이란은 무장 세력을 통해서 대리 전쟁을 치러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란의 군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란이. 왜요? 1979년 신정체제를 전환을 하면서 할레비의 군대를 어떻게 믿지? 못 믿겠다. 그래서 그 군대는 변방으로 보내고 이란 내에 최고 지도자한테 호메네이에 충성할 군대를 따로 만든 게 혁명수비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요구하는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너네 무기 버려. 두 번째, 방어체제 없애. 손들어. 세 번째, 너네 주변에 다 물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도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 건 이러한 것들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거죠. 요구안이 서로 관철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26일 날 3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란이 이번에는 마음을 조금 바꿨어요. 우리 농축 우라늄을 5% 미만까지 낮출게. 그냥 원자력 경제발전소 정도로만 사용할게. 대폭 낮추겠다. 그리고 너네들이 못 믿을 수 있으니 사찰도 허용해 줄게. 너네들이 관리 감독하면서 감시하면 되잖아. 아예 없애라는 거는 좀 그렇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의향이 있어 라고 협상 조건에 대폭 내비쳤죠. 그래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좀 더 협상을 해보자 라고 26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해서 의외로 협상이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란이 나름대로 협상할 의지가 있다 라고 해서 오만 중재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다음 주부터는 세부적인 기술적인 협의를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28일 오전 6시에 이란이 공격을 받습니다. 어머, 뭐야,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공습했는데요. 중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번 작전은 작전명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극대노 작전이 갑자기 시작이 됐어요. 잠시 후에 트럼프가 연단에 섭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중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을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약 8분여간 기자회견 연설을 시작합니다. 미군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 이란과 하메네이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선, 조치, 후 보고 형태의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저거는 이제 공격이 되고 난 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테헤란 중심으로 폭발이 일어났는데 수백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테헤란 정부 청사와 공군 기지 그리고 방공망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들을 파괴를 했습니다. 정밀 타격을 가했다. 이게 1차 공격이었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중요한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 자산들을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군 사령관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론들이 깜짝 놀랐죠.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에 아니 협상 도중에 왜 갑자기 공격을 개시한 겁니까? 우리도 깜짝 놀랐죠. 다음 주에 좀 더 기술적인 세부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공격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한 보도를 하나 하는데요. 왜 토요일 오전인가? 그들은 협상 중이다가 왜 갑자기 오전에 공격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기습작전 할 때는 새벽, 저녁 이런 취약한 시간대를 많이 하는데 오전인 이유가 있었다. 바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군 수뇌부들이 모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모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공습을 갈겼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협상 테이블을 마련을 하고 그 협상 테이블의 진전을 위해서 그 나라의 중심인 사람들이 모이기만을 기다렸다가 공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2월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15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2월 19일로부터 15일이면 얼마예요? 이번 주는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되지도 않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원래부터 수뇌부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협상하는 척 공습을 한 거죠. 그래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부터 대부분의 군 사령관들이 첫 번째 공습에 사망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SNS에 하메네이가 죽었다. 왜?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망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글을 올렸지만 실은 협상 테이블에 위에서 모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들이 딱 마침 모인 게 확인된 순간 바로 공습을 한 거다. 다음 협상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 순간을 노린 거죠. 그래서 협상은 왜 안 됐나요? 많이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은 어느 정도 5% 미만의 그냥 원자력 발전소 정도 돌리는 정도로 대폭 낮추고 사찰도 허용하겠다 했는데 미국의 요구 조건은 뭐였어요? 그러지 말고 그 우라늄 다 미국으로 가져와. 다 가져와. 라는 요구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란이 협상에 응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응하지 못할 조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네가 보유한 무기,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갖고 미국으로 가져와 라고 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가짜 협상을 연막으로 이용한 대규모 침공이다. 그래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란도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이스라엘의 약 70여 발과 반대로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을 보낸 거죠. 그래서 14개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이제 레드라인은 없다. 미군 자산이 있는 모든 곳이 정당한 공격 목표다 라고 해서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바이 특급 호텔, 칼리파 미 공군 기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야, 어찌됐든 간 너네가 미국을 안 막았잖아. 너네 나라도 책임이 있어. 문제는 이 미군 기지가 있는 곳들이 각 국가들이죠. UAE라든가 사우디 같은 데에서는 지금 뭐라고 성명을 내요? 이란, 너네 선 넘었어. 우리는 보복할 명분이 생겼어. 중동 국가가 전쟁터로 변하기 직전의 순간들입니다. 왜? 이란은 보복으로 중동 내에 있는 다른 국가의 미군 기지까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 입장에선 갑자기 공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동안 앙금을 져왔던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혈통 계승 중점이죠. 하메네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란도 포격을 엄청나게 맞고 있죠. 그래서 사망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랑 군사령관이 몇 명이 죽었어요. 회의를 하려다가. 그래서 다음인 군사고문 샹카니 사망, 파크푸르 혁명대 사령관 사망, 국방부 장관 사망. 그러니까 대통령 페제시키안과 라리자니 국가안보 사무총장인데, 이 라리자니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너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나왔던 소식이라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미국 항모로도 미국 항모에 타격을 가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미국이 이렇게 한 번에 다방면으로 공격받아 본 적이 없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은 상황들이 펼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하나 더 있죠. 이거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동맹국들은 뭐 하나요? 자, 일단 첫 번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류가 비슷한 입장문을 냈어요.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강력히 규탄한다. 근데 마지막 줄이 뭐였더라?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단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야 물음표를 쳤죠. 왜? 지금 유엔이 트럼프가 지난달에 유엔 관련된 기구를 170여 개를 탈퇴했는데 유엔이 힘이 없죠. 근데 국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하죠. 사실상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가 건립되는 거를 가장 반대했던 건 이란이죠. 근데 이때 승인해 줄 때 큰 역할을 했던 두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원래부터 이란보단 이스라엘에 더 가깝다라는 것들의 평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인데요. 뭐가 있어요? 은밀한 관음증.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군사물품들을, 군자들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을 통해서 중국산 무기들을 시험해보고 미국의 전략 전술을 체킹하는 또 하나의 기회로서 보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도 존재합니다. 대만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서 미국과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테스트 정도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번 이란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리고 무역로, 지정학적인 위치를 누가 선점하느냐, 그리고 또한 이게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 작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이 있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런데 이란의 석유가 대부분 중국한테 가죠. 왜 그런다 그랬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돈이 필요한데 중국이 차관,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석유를 받는 구조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도를 쫙 보니까 어때요? 80%가 중국으로 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란이 신경 쓰이는구나. 베네수엘라는 해결했고,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무섭냐? 이란을 거쳐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고 전 세계 석유의 30-40%가 이 해협을 거쳐요. 왜? 중동이 석유의 부자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석유도 70%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석유만 있어요? 다양한 무역 활동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제조업, 수출 국가들은 여기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도 벌써 폭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굉장히 여러 국가의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부터 이란까지 연결된 선상의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국제 유가가 12%나 올랐다. 시작과 동시에. 왜? 이런 혁명 수비대는 저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부터 차단한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여 밑에 누가 있냐면 후티 반군이 있어요. 이란의 무장 대리 세력 중에 하나인. 거기는 홍해를 거쳐요. 그러니까 거기도
홍해를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는 해협 중에 2개가 벌써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심한 여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란이 일방적으로 맞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미국한테도 좋은 영향은 아니에요. 왜? 항공모함에서 화장실 고장나고 막 줄 서 있고 미군들이, 그리고 이 유지비와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래서 미국은 돈과 체력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이란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이라면 이란은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도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다음에는 공격을 거듭할수록 더 높은 등급의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미군 기지 타격하고 하잖아요. 미군도 어느 정도 타격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CNN에서 아까 보도가 잠깐 나오던데 그거 팩트체크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이란이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요거예요. 슈퍼파워 족쇄, 선거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유가가 급등할 것이고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소비를 위축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의 이번에 2월 초에 이뤄졌던 보궐선거에서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참패, 공화당 지역인데 공화당이 참패하는 일이 일어났다. 왜 그렇다 그랬죠? 마가 진영의 지지자들이 마트 계산대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그래서 대선 때 트럼프가 17%포인트 차로 이기던 지역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2개를 13%포인트로 압승을 했다.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물가가 오르는 것과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 세 번째,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바이든을 깎고 본인이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뭘 했었죠? 카멀라 해리스랑 싸울 때 왜 미국이 다른 나라 때문에 미국의 위대한 군인들이 희생되어야 하느냐. 옳지 않다. 그때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제대로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군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군에서도 출혈이 크죠. 그리고 본인이 호응을 받았던 공약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지상군 투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 미사일전인데 미사일전을 너무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란도 미사일이 만만치 않게 많고 그러면 그 타격을 미국도 아마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 국민 여러분, 우리 공격이 끝나면 정부를 장악하십시오. 혁명수비대 잘 들으세요. 다른 대통령들은 해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 요청에 들어주는 대통령은 단 하나, 저 트럼프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란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장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협상 중에 공습을 하고 그리고 이란의 시민들을 이용해서 국가를 장악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반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싫어하고 혁명수비대 이런 경제 물가 폭등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미국에 대한 공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많죠. 이란은 특히나. 그래서 그럼 시민들이 어디로 가냐? 미국 영사관으로 갑니다. 미국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자, 요거부터 읽어드릴게요. 혁명수비대원들은 무기를 내려놔라. 그러면 완전한 면책과 함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폭탄이 사방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의 공격이 끝나면 당신들의 정보를 접수해라. 당신들의 것이다. 이번이 단 한 번뿐인 기회다. 그럼 왜 그래요? 1979년 무슨 일이 있었죠? 팔레비 왕조를 몰아낸 이유가 뭐예요? 팔레비 왕조가 그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대부분 기득권, 귀족 같은 정치 체제였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았어. 왜 그런가요? 이란은 석유도 많이 나잖아요. 그 석유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정권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참전을 해서 그 지분을 나눠 먹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사고 국민들은 보이지 않냐? 라고 해서 그때 선출된 사람이 누구였죠? 모사데크 총리가 국민들이 뽑았는데, 석유를 국유화하고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자 어떻게 돼요? 이 기득권들이 미국과 영국과 팔레비 왕조가 손을 잡고 사람들이 선출한,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쫓아낸 거야. 그거에 열받아서 사람들이 일으켜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자라고 해서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끌어내고 호메네이 신정체제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팔레비 왕조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비 왕도 9개 국가를 돌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했고, 그 마지막 왕세자라고 하는 레비 팔레비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샤를 다시 앉히기에는 뭐가 있어요? 팔레비 왕조와 미국이 합세해서 자기들이 뽑은 총리를 쫓아냈잖아.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시위를 했는데, 지금 또다시 미국이 자기들을 통치할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꽂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이란은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팔레비 왕조라고 하면 이를 가라. 잘 수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부분이다. 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를 체포했잖아요. 그리고 마차도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을 원래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차도가 공직선거법으로 15년 출마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대법원까지 또 건드리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로드리라고 하는 부통령을 구워 삶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제거를 했지만 누굴 최고 지도자로 올려야 돼. 그리고 또 그 밑에 대통령이 또 따로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주목되고 있어서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미국 대이란 공격에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시를 첫날부터 바로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지금 항공사들도 중동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통령님은 지금 싱가포르에 가 계시죠. 지금 해외 출장 가셨어. 그래서 3월 1일부터 3일은 싱가포르, 3일부터 4일은 필리핀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SNS에 글도 올리셨어요. 국민 여러분,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물 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들이 비상체제를 유지하여 만약에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란조차 이겨낸 대한민국입니다.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들이 만든 국민 주권 정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생업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대한민국 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글을 올리셨고,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취소하고 좀 이런 걸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 여기에 껴들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각 장관들과 내각들의 실력이 발휘돼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혁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셀 것으로 예상돼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준비를 하자. 왜? 우리 이제 코스피 6,300해서 7,000 가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나 크게 갑자기 외부적인 요소로 불안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준비를 하자라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수개월분의 비축유와 비축 의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회하는 수준의 가스를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될 경우에, 수급이 악화될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동안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보관된 비축유를 시장에 풀겠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회의를 하면서 빠르게 우리도 여러 가지 대응 플랜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이었어가지고 뭐예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3월 2일 날 대체 공휴일이어서 주식시장이 하루 더 쉬나 봐요. 참 천운인지 3.1절이 대한민국을 여러 번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3.1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 중에 뭐가 제일 눈에 띄었냐면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왜? 지금 백악관이 김정은과 대화하자 그러잖아. 근데 이란과 협상하자 그래놓고 갈겼단 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적당한 표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오산기지에서 출동한 미군 공군 전투기가 중국 영공해를 와리가리를 수백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뭐야 얘네 해보자는 거야. 거의 일촉즉발의 비상 상황이 왔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한국이 거의 패싱당했어. 한국이 전쟁 나면 전시 작전권이 미국한테 있지만 지금은 전시가 아니라 평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이란 어떻게 했어요? 야 너네가 미군 못 막았잖아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미군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쐈죠. 같은 맥락으로 중국도 한국의 오산기지에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이해하셨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프간도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선포한 파키스탄에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고요. 쿠바도 미국이 접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을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긴급하게 성명을 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불량배적 행태 강력 규탄한다. 왜? 다음은 어쩌면 본인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3.1절 메시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이야기를 했던 게 북한이 언젠가는 우리랑 같이 한번 대화를 하면서 같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법한 국가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빨리 뭔가 조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상한 계획을 세우는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미국이 장난치지 못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저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가 더 많이 언급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북한을 통해서 뭔가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우리가 빨리 북한을 통제 가능한 선에 빨리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아무리 북한이 믿고 중국이 미워도 내 옆에 사람들이 힘없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는 1200발의 포탄, 사상자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최대 규모 폭격은 5일 정도는 일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혁명수비대도 미군 기지 27곳을 공격. 그래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이게 마무리 지어질지는 저도 예상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단 40분 만에 여러분들 이란과 미국의 협상 조건은 무엇이었고 절차는 어떻게 되었고 협상 과정에 수뇌부들이 모였을 때 미국이 기습 공격을 했고 그러한 상황들을 전부 살펴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익하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두로 때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오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이렇게 최대한 여러 가지 확인을 하지만 좀 틀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보니까 마두로 때도 체포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쏟아졌어요. 약간 전략 전술적으로 그런 보도를 내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아마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다. 그런 점들은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